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태풍이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눅눅하게 덥긴 한데 아마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부나 봐요. 제주도에서 뭐 사람이 또 생명이 위독한 그런 게 어디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은 앞으로 강의에서 좀 더 다른 또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이고 또 좀 좁히면 이제 정치 사회 철학의 전공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넓은 인문학적인 좀 시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자치가 중요한지, 우리가 왜 분권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방향모색, 나중에 제도나 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또 사회과학 하신 스님들 오셔서 여기도 또 자세한 논의를 아마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금씩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록을 만들면서 혼자서 연구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좀 그냥 하얀 이 화면에다가 손가락으로 토닥토닥 쳐봤던 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어찌하여 가시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내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나는 또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온 것도 온 사연도 가는 것도 가는 사연도 모르는 걸, 아이로 왔다가 아이로 돌아가야 하는 걸, 기저귀 차고 왔다가 기저귀 차고 돌아가야 하는 걸, 유모차 타고 왔다가 유모차 타고 돌아가야 하는 걸, 열심히 살아도 죽어야 하는 걸, 왜 살아야 하는지, 이래놓고 뭘 제가 적어 나가야 될지 한참 좀 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한 줄을 짚고 점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자궁이 그립다. 아마도 저는 어머님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뇌 종양이 와서 악성 종양이 돼서 뇌를 수술을 4번을 하고 결국은 4년여 만에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을 성당을 다니는 신자입니다만, 이상하게도 제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는 어머님을 찾아가요. 자꾸 기억이 나요. 제가 장남인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가 되게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이제 얼굴에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새롭게 입히고. 근데 그 어머님 뺨에 제가 얼마나 오래도록 뽀뽀를 했는지, 냉동이 된 하얀 얼굴에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 나로서는 아픈 것이어서, 그래서 주변에 막 친지 가족들이 저를 떼내서 강제로 이렇게 분리가 돼. 그리고는 화장방에 와서 화장을 했는데 품에 안은 게 요만한 내 어머님 어디 가신지 없고, 그걸 안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소위 국무지로 가시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같이 합장을 하려고 지금 잠시 이제 이 낙골당에 모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적었던 이유가, 자궁이란 단어를 잠깐 떠올려 보면 자궁은 내가 왔던 자리예요. 그죠? 내가 태어났던 자리였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탯줄이 끊어지고 자궁 밖을 나와야 하죠.
그래서 자궁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아주 귀한 양식이 탯줄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어머님 뱃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스님이나 저나 다 행복한 게 계속되지는 않죠. 오늘도 이런 고민, 내일도 저런 고민,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밀려오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운명도 탯줄이 끊어지는 운명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탯줄이 끊어지면 이미 그는 더 이상 방어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밤길을 걷다가 어두운 골목 뒤에 발자국이 뭐 들릴 때 저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등등.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무수히 낯선 존재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낯선 존재 앞에서 불안해하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오늘도 아마 태풍이 이렇게 밀려올 것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탯줄이 끊어지고 세상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안하지 않았던 자궁이 그립죠. 나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가지? 왜 죽는 거야?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라틴 말에 자궁이란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히스테리아라 그래요. 히스테리아. 영어로 말하면 HYSTERIA. 요게 영어로 히스테리아라고 표현을 해요. 히스테리아라는 뜻이 원래 라틴 말상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낯선 사람 만나서 불안해지고 시달리고 삶에 지치고 이럴 때 스트레스가 쌓이면 히스테리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테리가 오니까 모든 게 싫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그런 것을 벗어나서 되게 이제 특히 남성분들, 우리 세대들이 되게 보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뭐 여성들은 가정 일을 돌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시골에 가서 그냥 겨울물 따라서 하늘 보고 땅 보며 그냥 텃밭 조금 가꾸고 그냥 벌리 소리 듣고 새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다시 말하면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지쳤으면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남성들이 고향을 찾아요. 바로 그 고향이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뭐다? 자궁 상실증이에요. 그럼 현대 사회에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궁을 상실한 고향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는 병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대부분. 이렇게 어머님 자궁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도시에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물으면 쉽게 답을 못해요. 우리가 자취를 해야 될 문제를 저는 오늘 문학적인 어떤 이런 은유를 써서 이 자궁을 찾아가는 활동으로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제가 적어온 구절은 이겁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 어느 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 티베트 지역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너무
서구의 그런 문명이 발전되고 산업화되고 했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비참한 삶, 자궁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삶을 보다가 여기에는 자궁이 있다는 삶을 본 거예요. 그걸 담아낸 책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농촌 마을자치에 이렇게 활동에 참여를 할 때 대구에 오시면은 대구에서 구미 가는 그 중간쯤에 저기가 있어요. 외관이라고 있어요. 외관. 예. 그 외관 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 시골 마을들이 있어요. 그 금남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예, 거기에 뭐냐면 시골에 농사를 짓고 사는 어르신들이 그 동네 입구에 뭐냐면 곡식을 넣고 이렇게 과일 뭡니까 제작해서 수확을 하면 저장하는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식당을 안에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부하는 이게 도서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하고 거기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같이 이제 책도 보고 이런 이제 일을 한 곳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곡 그 외관 지역이 뭐냐면 이 마을자치 운동으로 굉장히 그 성공을 한 동네로 알려서 대통령상 받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제가 이 책을 가서 그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건 세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도시하고 지금 아까지 영상이 나올 때도 여성이 그 관여를 못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성과 남성, 문화와 자연 사이의 균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지방은 자꾸만 초라해져 가고 있고 도시는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고, 그죠? 요즘은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죠? 문화와 자연에 있어서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특정 계층이 누린다든지 또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못 이루고 생태가 깨지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고민하면서 서양 문화가 도시와 지방을 차별하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문화와 자연을 차별했던 그 폭력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티베트 지역에 그 살아가는 아주 뭡니까 옛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서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인간의 삶하고 자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이걸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스님들 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원하지 불행한 삶을 원치는 않죠. 안 그런가요? 예. 행복한 삶이 되려면은 우선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절대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걸 우리말로 순수하게 그냥 몸 살리기라고 표현해 봤어요. 몸을 잘 살려야 돼요. 몸을, 그죠? 몸을 잘 살려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몸을 잘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놀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나라가 과거에 뭐냐면 일본한테 나라 뺏겼죠. 그 남북이 분단돼서 강대국들한테 그 허리가 동강났죠. 전쟁에 초토화된 데서 육신을 버리고기 넘겼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일하는 것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는 법을 몰라. 좀 멋들어지게 노는 법을 모르고 노는 것도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뭔가 한풀이 하듯이 놀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학적이고 아름답게 노는 법을 우리가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몸 살리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놀이가 되는 거고, 그죠? 놀이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궁 안에 있던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는 놀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놀아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시를 쓰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학에 문학을 가서 시를 써야 되겠다 하는데 아버지 엄마는
너가 굶어 죽는다 하지 마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계속 해야 나중에 시를 냈는데 시집이 너무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십억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놀았는데 돈이 들어왔어. 놀이와 노동이 일치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직업이 자기가 하는 놀이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휴가만 기다려요. 근데 그만큼 분열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몸만 살면 되나요? 마음에 고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자궁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르페브르 같은 도시공간 연구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거든요. 예,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이 도시를 연구할 때 쓰는 용어 중에 공간이란 용어가 있고 장소란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제 금천구청을 두 분을 왔는데 이 여기에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딱 쓰다 보면 아 금천구청이 서울시청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멋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웅장한 금천구청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 저 구청이 역사가 있는 구청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다 보면 서양에서는 자기가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살게 되면 몇백 년을 고쳐가며 사는데 우리는 막 부숴버리고 올려요. 그것도 높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독일 티빙엔이나 미국에 또 뭐 좀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 1, 2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에 옛날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대기에 박혀 있는 느낌 들어요.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잘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옛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는가? 사람은 누구나가 과거가 부끄럽고 있잖아요. 과거가 아프면 치우고 싶어 해요. 우리의 역사는 뭐냐면 뺏긴 역사, 쪼가리 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그 일본 청사 그것도 다 지워버렸듯이 다 이렇게 뭉개버리고 높이 올려 우리 잘났다는 걸 이제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물 양식 속에 일종의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내 기억도 없고 내 추억도 없잖아요. 내가 머물렀던 흔적도 없고 역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궁이 아니죠. 그죠? 바로 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과 어떤 기운들이 그 담겨 있는 자리는 장소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뭐 전철역인데 가면 그거 집을 사면은 돈을 번다. 그거 좀 그 학군이 좋은 데가 집을 사면 돈을 번다. 이래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가가지고 집을 사서 그 사는 그 자리는 공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뭐가 지배한다? 장소가 사라지고 공간만 남았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공간은 개성이 없죠. 장소는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들 해외여행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갈 때 어떤 지역을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가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 가보고 싶죠?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만 막 이 기둥만 박혀 있으면 이 보러 올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결국은 아픈 역사든 슬픈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그것들이 간직돼서 우리들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을 가진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관광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나는 어머님 자궁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마을을 살리자, 동네를 살리자, 이웃을 살리자 하는 건 뭐겠어요? 공간에 점령당한 그 자리를 장소로 회복하자. 자궁을
복원하자.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볼 때 각 다리 조그마한 지역들이 저마다 개성을 가진 자리가 돼야지 어디 가나 있는 자리가 돼버리면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그 내 고향 같은 곳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거고 거기 있을 때는 마음도 편하고 거기 있을 때 몸도 즐겁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회복하는 게 자치 활동이고 장소를 회복하는 게 그리고 그 장소를 회복한다는 건 몸이 살아야 되는 몸이 살게 돼야 되고 그죠?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옆에 바로 옆 동에 옆에 같은 동에 사는 옆집에 인사하고 지내요? 안 하죠? 네, 하고 살면 다행이에요. 많이들 안 하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이제 이 싱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 사이버 문화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지금 대구의 솔롬에서 기차에서 노트북을 켜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작업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2시쯤 됐어요. 그래서 또 역 앞에 있는 그 점심을 안 먹고 토스트 하나 먹고 그 토스트 먹고 앞에 입구 토스트집이 있대요. 그 의자 2개 있더만요. 거기에 앉아가서 40분간 논문 작업도 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일상 속에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오프라인에 나와 있는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내가 태어났던 자궁 같은 장소에 머무는 그런 부분은 작고 도시 공간에 들어와 사는 그런 훨씬 더 많아지고 도시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간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궁으로 자꾸 멀어져. 그죠? 장소가 있던 마을에 살 때는 악수도 하고 밥 먹으냐 걱정도 인사도 하고 제사 지내면 제사밥도 나눠 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시로 오니까 장사해가 돈 벌고 서로 이익관계 따지고 그러면서 관계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는 안 만나요. 그죠? 이렇게 이웃이 사라져가는 상황으로 개성이 사라져가는 상황으로 점점점 이동돼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자치를 한다는 것은 이 장소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건 좀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시는 시장이 중심이 된 도시예요. 그죠? 전통사회 중세로 돌아가면 도시의 특징이 종교를 배경으로 형성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을 가도 굉장히 큰 도시에는 큰 성당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종교적인 중심지를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중심이 생겨서 만들어진 도시하고 오늘날 시장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도시가 공통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종교가 중심이 됐던 사회에서는 누굴 찾아갔어요? 신을 찾아갔죠. 신을, 그죠? 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인간은 왜 신을 찾아갈까요? 뭐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죽어서도 또 행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 불완전한 걸 메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은 탯줄이 끊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고 그 자궁에 들었던 아이는 밖을 나가야 될 운명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장소에 살 때 이 장소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장소에 살면
선생님들한테 피할 수 없게끔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 죽음이죠. 죽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면서 이 죽음이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죠. 자, 죽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죽음이 예? 숨을 부지런히시면 숨을 근데 어쨌거나 난 숨이 멈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 있는 이 장소에는 내가 몸이 있잖아요. 장소에는 몸이 살고 있잖아요. 몸은 죽죠. 그러니까 몸도 죽고 장소에 있으면 장소에서는 내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장소를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몸을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 자신을 들어볼 때 몸 안에 몸 말고 나에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으로는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그죠? 우리 정신세계, 영혼세계라 그러는데 몸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그죠?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종교를 갖고 그냥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영적인 나라로 간다는 거지. 영적인 나라로. 영적인 나라로 간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죽음 있는 세계를 초월하는 거야. 그죠? 이 세계에 죽음 있는 걸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세는 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는 지옥이고 지상에는 죽음이고 천상으로 가려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 공부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플라톤의 철학자가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듯이 뭡니까? 불멸하는 이데아를 찾아가잖아요. 태양. 불멸한 태양을 찾아가잖아요. 중세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듯이 불멸을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계신 분들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극복하고 영원하고 싶어서 막 하느님으로 달려가는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 중세가 타락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찾아갔지 이웃을 찾아가지 않은 거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절에 가는데 옆에 살고 계신 할머니가 지금 끼니를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야. 이웃도 사랑 못하는데 하늘을 사랑하다니. 이런 물음이 그 당시에 너무 신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추앙. 그래서 이웃을 저버렸던 곳에 여기도 자치는 없어. 근데 그러한 신으로 향해 갔던 중세의 종교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천민들이었단 말이죠. 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장사하는 것밖에 없었어. 장사해서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는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 돈을 다 갖다 주었어.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돈 갖다 주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나한테는 별로 영원히 계속 장사꾼으로 남아있으라는 이 비극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고 어떻게 내가 가질래. 이게 바로 근대 자본주의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 안 가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질래. 많이 가질래. 이래서 뭐가 생겨요? 시장이 활성화돼요. 시장이.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요? 교회가 중심이 됐던 도시가 사라지고 시장이 중심이 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최고의 높으신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시장의 최고로 높으신 분은 돈님이야. 그렇죠? 돈님이잖아요. 과거에는 하느님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뭐예요? 돈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돈님 만나려고 다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만 만나러 가면 이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님만 만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없죠. 그죠? 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내가 못 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돼. 저는 못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근대를 중심으로 현대로 이어지면서
도시가 시장이 지배를 하게 되고 돈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뭡니까? 모든 관계가 돈으로 값이 매겨져 버려서 장소가 사라지고 공간만 남아가 값이 매겨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 사는 인간들도 전부 상품이 돼가서 요즘은 집에서 아이도 공부 잘못하면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 남자 여자가 직업이 좋니 안 좋니 이것도 상품성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죠? 두 가문이 또 결혼하냐 안 하는 것도 이게 상품성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게 거래관계로 이 작동하는 이런 사회 속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뭡니까? 우리가 자궁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점점 우리들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도시와 돈이 없는 그 시골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죠? 돈이 많은 수도권과 돈이 없는 지방이. 저는 옛날에 서울에서 한 20, 3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걸 팔지 않고 두셔야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지역과 수도권의 이 차이가 너무 크고 말이에요. 그죠? 또 수도권 안에서도 뭐냐면 강남과 강남 아닌 것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냐면 개성이 있는 장소들이 다양성을 갖고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안 돼 있고 돈의 파워를 많이 가진 지역이 그냥 모든 걸 다 쥐고 지금 뭐 아파트값 작겠다고 그러지만 뭐 강남은 요지부동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을 가진 어떤 공간이 힘이 없는 공간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형성돼 있는 구조가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차별을 느끼게 되고, 그죠? 내가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배제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되게 경북대학은 가기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지금도 좋은 대학은 맞아요. 맞는데 근데 예전에는 거기 다닌 분들이 뭐냐면은 연고대를 가는 수준 이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냐면 무조건 서울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지역의 중앙행정기관들을 내려보내서 분란을 시켰는데 대구에다 보면 신서 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 데가 있어요. 그 첨단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건물도 잘 지어놓고 뭐 굉장히 화려한데 주말 되면 덩그러니 비어 있어요. 다 서울가 없어요.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돈 벌러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공부를 서울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지배하는 상황에 있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다양성을 갖고 성장을 못하고 아주 중앙에 그냥 집중된 방식, 중앙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그죠? 대만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지만 근데 우리는 몇 개 대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한국 경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강한 어떤 장소를 지역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래 사회를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근데 이런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빨리빨리가 강한 사회. 빨리빨리 강한 사회. 그러니까 이게 업무 양이 옛날에 비해서 아마 여기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 업무 양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한 일주일 걸려 결제할 것 같아. 지금은 1초 만에 해버려야 되니까 그냥 틱수업을 눌러면 결제해도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업무 왜 빨리 돌아가겠어요? 시간은 돈이니까. 그죠? 자, 이게 또 이제 뭐 지금 뭐 동탄도 무슨 KTX가 뭐 SRT 연결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속도 빠른 교통기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앙의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져요. 그 대전서 KTX 서울을 빠르니까 백화점이 대전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 대전은 백화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냐면 이 공간과 속도의 공간의 고밀도화가 강해지고 속도가 구속도가 되게 되면 중앙 힘에 의해서 더 빨리 들어가버려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아이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장소가 어떤 사회보다도 공간으로 빨리 급선하게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서양처럼 어떤 미국도 심지어 이렇게 가보면은 중수부 라인을 쭉 내려가 보면은 뭐 프랑스계에서 온 사람들 또는 뭐 독일계에서 온 사람들 또 스페인계에서 온 사람들 다 자기들 마을 가지고 그 안에 자기들 식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성이 있는 어떤 장소들이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장소가 공간의 점령당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삶이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본지향적이고.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공간과 학벌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비싼 곳은 학군이 좋은 데야. 그죠? 학군이 좋은 데가 비싼 거예요. 우리도 대구에 오면 수성구 굉장히 비싸거든요. 평당 3천 원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지역은 막 인류대학 보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 자본과 소위 경제 자본과 정치 권력과 학벌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학벌이 돈을 벌 수 있고 학벌이 권력을 질 수 있으니까 좋은 어떤 학력을 쌓을 수 있는 게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쪽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는 뭐가 남았어요? 노인분들만 남아있어요. 그 이게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중앙하고 주변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간이 없고 장소가 너무 빈곤한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접해 있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인문적인 정신이 입각한 공동체가 마련이 못 되고 경제지향적이거나 정치지향적인 공동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상공간은 점점 급증하고 있고요. 이 루소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 근대 시대 철학자이자 사회과학하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는 안 된다. 수도에 솟아있는 모든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집안 정체가 항폐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마치 간디가 소위 말하는 마을 운동을 할 때 뭐냐면 도시는 마을을 잡아먹고 성장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루소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어떤 점이 있느냐면 여기 보면은 이 고독한 사유란 말과 고립된 사유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현대 철학자 중에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여성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사람은 제가 오늘도 이 글을 막 쓰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보다 더 자유롭다. 맞나요? 책상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데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자유롭다. 그런데 또 한편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책상보다 더 아프다. 그죠? 생각할 능력이 있어서 더 자유롭지만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이 생각이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생각을 놓고 싶어. 생각을 놓고 싶거나 생각을 초월하고 싶어. 생각을 초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는 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셔.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생각과 관계에서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 생각 중에서 고립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립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모든 게 다 막히고 막 좌절되고 힘들고 이러면 그 세계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도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구조와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뭐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나하고 노는 거야. 그게 고립된 사유라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관계 맺는 게 힘들기 때문에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하고만 노는 거야. 그걸 고립된 사유로 그래요. 근데 이런 고립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도시 사회로 오면은 훨씬 많아요. 여기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혼술, 혼밥. 관계를 싫은 거야. 관계가 싫은 거야, 이제는. 관계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끌어버린 사람이 자기하고 노는 사유. 자기하고 노는 사유. 자기하고 노는 사유가 점점 심해지는 이런 개인들이 늘어나면은 어떤 사람이 발전해요? 자기하고 노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발전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죠? 그렇게 볼 때 점점 뭐냐면 현대사회로 올수록 자기하고 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봇공학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디지털에 있는 이런 과학자 선생님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봇 도우미가 나옵니다. 로봇 도우미. 이 로봇 도우미는 그냥 청소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연인처럼 같이 놀아줘요. 대화도 해주고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뭐냐면 그죠? 예. 교감을 잘해주고 같이 이렇게 그 느끼게 해주는 그 로봇 연인이. 이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을 해 가는 겁니다. 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혼자가 됐을 때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무슨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럼 여러분 또 개를 한 마리 키워가면서 개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여행 가려고 그러나 어디 갈 때는 개를 또 어디 맡겨야 되게 불편하니까 그것도 뭐 대소변도 어떻게 지금 또 정리 좀 해줘야 될 때 필요하고 그 로봇가 옆에서 이렇게 애교 떨어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거 안 해. 그 사람들 관계 맺는 거 안 해. 이해되십니까? 이제 기계랑 친구가 되는 거야.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들은 고립된 사유들의 현상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실패를 하거나 상처를 많이 입거나 좌절을 한 사람들은 고립된 사유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이 와요. 그리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부터 노인 우울까지, 그죠? 제가 홍은동, 녹분동, 홍제동에 옛날에 그 자치운동 한다고 그 달동네 올라가가지고 그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식들은 떠나버렸죠. 그 다음에 남편이 떠났거나 아내가 떠났거나 혼자 됐죠. 그 저희 아버님도 이제 홀로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밤이라 그래요. 밤이 무섭대요. 그래서 저보고 너 안 가면 안 되니? 근데 그런 데 보면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뭡니까? 떠나는 사람도 누구한테도 뭡니까? 이렇게 배웅을 못 받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여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떠나보내는데 요즘은 뭐 가는지 오는지. 네, 이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이 고립된 어떤 사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립된 사유를 갖는 사람은 장소를 안 나옵니다. 공간을 추구해요. 사이버 공간이든 가상 공간이든 이 공간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현실의 인간을 만나면 힘들어해요. 버거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요즘 제가 뭐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보자면 뭐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해보거든요.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왜 너 전화를 안 받니? 그러면은 이제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그 문자를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뭐 전화는 그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만큼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 만남을 더 친하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를 봤는데 뭐 사위를 봤는데 자꾸 보자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낯선 개인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낯선 개인들이 낯선 공간에서 저마다 외롭게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이 우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진짜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우울이나 망상이 점점 이제 심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융합불안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융합불안. 요 융합불안이라는 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 시집 장가 갈 때 뭐 본가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지옥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지옥이라. 절대 뭐 아무리 좋은 연인도 싫다 그럴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또 그래도 아마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옆집에 살라고 할지 같이 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상황이 보면 결합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결합되는 게. 분리되는 게 편한 거예요. 분리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공간에 있는 게 편하고 간섭 안 하면 편하고 그러니까 접촉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뭡니까? 몸이 마비돼 있어요. 눈이 마비돼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정을 나누지를 못하고요. 손을 잡고 이렇게 따뜻함을 전달을 못해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저마다 혼자 살아야 돼. 자기 안에서 젊은 친구 만들어 놀아야 되니까 이게 망상증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망상증이. 자,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를 두고 이제 볼 때 사람들이 그러면 저런 망상증 증가의 부분은 피로사회와 같이 가요. 피로하면 관계를 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가정이 외로운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서 쥐어 짜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활동하다 보면 집에 오면 만사하기 싫은 거야. 막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족은 쳐다보고 주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게 가족인데 이게 완전히 남남처럼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성적 올릴 때도 바쁘고 또 뭐 부부들 직장 맞벌이 나가니까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분화가 돼서 이 각자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우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우울한 건 뭐예요? 포기까지 해요. 포기까지. 요즘 젊은이들 결혼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 결혼해서 집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직장을 못 구하니까 포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교육시킬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하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져가 그러니까 싱글 사회로 가는 거나 자기놀이 사회로 가는 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결합되는 걸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또 불안한 게 있으면 뭐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라질까 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핸드폰 잃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핸드폰이 없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이웃이 없으니까 마을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우리 앞에 가지로 주어져 있고, 그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막 이 분권자치대학을 조금 더 하고 난 뒤에 막 이제 금총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을 만든다면 전 이거 꼭 좀 건의하고 건의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금천구청에 그 구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구두 닦기를 30년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강의를 부탁하세요. 인생이 뭔지를 들어보고, 인생이 뭔지를 들어보고, 구두 닦기라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들어보고, 철도청에서 티켓 끊어주는 걸 삼신한 사람한테 그 사람 삶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대학의 전문적인 어떤 연구만 한 사람이 와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각층에서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의 그 삶의 냄새를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 그 공동체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는 강의하고 그 주민들은 듣고 이런 강의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연기자가 되고 주민들 전체가 뭡니까 교육자가 되는 그런 어떤 방향 모색을 자꾸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교육자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교육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만 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성을 갖추는 교육도 있고 능력을 내가 길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확보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 교육도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 안에 보면은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미 퇴직하신 분을 불러서 그분한테 그 직업에 대해 특성이 어떻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해보니 보람은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게 안 좋더라는 것 이런 걸 많이 안내해주고 그런 걸 도움을 주면 젊은이들이 나 저거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금천구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내는 바로 어떤 이 안내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소위 말하면 시민대학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의존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이 공동체가 꾸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모두가 어떤 그 특정 학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지나치게 말해버리면 서울의 모 지역 빼고는 다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구조에서는 결국 행복한 나라가 아니죠.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든가 다음번에 누가 스님들 강의하러 오는가 좀 차이를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학하고 인문학의 차이가 뭐겠어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경우는 사물을 볼 때 분해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인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래 안 보거든요. 시인이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을 살아있는 걸로 내가 만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나에게 소리치고 있다고 귀를 기울이려 들고 그죠? 근데 인문학적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상대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뭔가 생명을 갖고 꿈틀거리고 있고 뭔가 소리치고 있다는 데 대한 내가 그 기기울임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거죠. 그죠? 지난해 강의할 때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 번은 이 서울 맹동을 비 오는 날 이렇게 걷다, 비 오는 날에 맹동 나오면 칼국수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맹동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앞에 그 남산이 있잖아요. 남산을 보면서
모 대학에 지금 공대 교수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걷다가 물었어요. 야, 친구야, 넌 산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야, 니 뭐 초등학생인데 왜 그런 거 물어? 그래. 아, 근데 뭐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그러니까 돌 플러스 자갈 플러스 나무 플러스 흙 이게 산이래요.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너 산이 뭔지 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은 나의 어머님 가슴이야. 그래서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지금 산이 왜 가슴이야? 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해서 떠풀이를 했죠. 어릴 적에 내가 시골에 자랐는데 어머님은 30리 시장에 가셔가지고 올장에 가서 돌아오지는 않고 나는 40리길 걸어서 학교 갔다 돌아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찐빵 사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쪼아리고 이렇게 그냥 그 할머니 묘터에 이렇게 뭐야 하면 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꼭 찐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럴 때 엄마 품에 안고 나를 먹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엄마가 나를 그래 안아줬던 산. 그러니까 산은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나한테는 뭐냐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뭐랄까 내가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맞이해야 될 손님이고 내가 함께 해 나를 이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뭐냐면 타자를 막 정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빨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우리의 공부 목적은 출세 목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손님으로 맞이하고 귀하게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능력을 길러가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공부 잘 시켜놓으면 멀리 갑니다. 예. 오히려 공부 못한 친구가 엄마 아빠 옆에 가까이 있어요. 예? 그래. 못난 자식이 부모를 나중에 챙겨요. 어? 잘났다고 열심히 막 돈 투자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러면 또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럼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더 엄마를, 더 아버지를 찾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 더 멀리 가버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문제잖아요. 그죠?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자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인간적인 삶의 문화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다 찾아야 되고, 그죠? 인간이 인간 냄새가 나는 교육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본다면은 인문학은 타자를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 맞이한다는 거야. 주체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통계 조사 몇 개 조사해 봤는데요. 이 2005년 조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벌써 1조 원이 서울로 갑니다. 1조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인데 여기 사교육비 지출이 18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대학 교육비가 정부가 27% 지원하고 국민이 13% 부담을 하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OECD 연구소에서 고등교육비 정비 부담률이 69%예요.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빚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에듀푸어, 이 교육 가난자. 그가 2016년말에 60만 6천 가구예요.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속해요. 저도 지금 아직 빚이 꽤 많아요. 애 둘 공부시키느라고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아직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고향 버리고, 그죠? 살고 싶지 않은 여기 왔던 거죠. 그 살고 싶은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자, 분권과 자치가 나오는데 권력이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큰 권력이 작은 걸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기 퇴직하신 선생님들 계신 것 같은데 옛날 대기업에 계시다가 뭐 퇴직하셔가지고 좀 더 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일할 때는 막 가청업자들이 이렇게 막 요즘은 좀 그러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뭐 말 갖다 줬잖아요. 좀 우리 거 좀 이렇게 거래 좀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작 중소기업 가면은 또 대기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자본에 작은 자본이 맥을 못 추니까 가서 이렇게 그 복종이 종속이 되는 구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권력이 작은 권력을 잡아먹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권력이 큰 거를 분해시키지 않으면 이 중앙과 주변이라고 하는 이 차별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에 지금 있는 대학들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고. 네. 분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있는 국립대학처럼 국립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만들어서 파리에 있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있듯이 그래서 그 어떤 이런 하이라키를 정하지 않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그 지역에 가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 교육이 중앙 권력화되는 것을 일단 분할을 시켜야. 그래야 뭡니까 직장은 지방가 있다가 주말 되면 서울 올라오고서 돈을 쓰고 이런 구조. 또 애는 지방에서 키웠지만 서울로 내려 보내면서 돈 다 서울로 갖다 올려야 되는 이런 구조를 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주민자치, 뭐 마을자치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뭐가 앞서야 되느냐? 교육자치가 앞서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은 부에 보면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교육자치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지역자치는 어려워요. 왜? 재정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정 자립이 되려 그러면 교육이 중앙으로 돈이 다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는 재정 자립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사실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분권만 이루어지면 자치가 저절로 되느냐? 권력만 분할해 놓으면 자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고 있어요. 또 B라는 지역에 가면 그것도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또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만 분할한다고 해서 중심과 주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 분할된 권력 안에서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자치가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지자잖아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개인이 돼야 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을이 돼야 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구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분권을 해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사무 처리를 해내는 걸 보면은 중앙국회가 다 처리를 하지 못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 대해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방정부한테도 그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단체적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지방 사무 비율이 김대중 대통령이 27.3%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7%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28%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구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국가의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자체 국가 지출을 보면은 40대 60인데 국가 세입은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이 40이나 쓰고 지방은 60밖에 안 쓰는데 세입은 80여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치라는 게 스스로 다스리는 건데 이거는 분권과 자립과 자율과 연대를 결합을 해야 된다. 분권만 예를 들어서 권력이 분할이 안 되면 자치가 안 돼요. 큰 권력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권력이 분할된다고 자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권력이 분할됐으면 그 분할된 권력 안에서 또 지배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분할시켜 놨는데 금천구하고 옆에 있는 구가 맨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권력 분할이 갈등의 요인이 돼요, 오히려. 그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 분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능하면 안 하고 중앙 통제를 많이 해왔던 사회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근데 이거 권력 분할을 했을 때는 분할된 권력들 사이에 연대가 돼야 될까, 연대가. 그죠? 그 연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분할한 A 공동체와 B 공동체 안에 또 지배 권력자들이 있으면 이게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돼야, 그래야 이쪽 공동체, 이쪽 공동체가 연대를 할 수가 있지. 그쵸? 이쪽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뭐, 요즘은 남북 간에 지금 소통 체계를 만들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시대까지 왔지만, 지금 김정일 시대까지 보면은, 만약에 북한 정권에서 말이죠. 북한 정권에서 군사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김정일, 김씨 가문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 세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도 군사 세력을 계속 강화시키면 싸움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A라는 어떤 구가 있고 B라는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어떤 불합리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어. B라는 사람, 이 구도 독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독재하는 그 지배 세력들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 두 싸움이 계속 진행될 뿐이지 연대를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권한이 분할된 이 공동체 자체가 자기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독재를 못 하도록 막아놔야 어떤 특정 어떤 출신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걸 견제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옆에 있는 공동체랑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개인에서부터 작은 마을에서 작은 구에까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스스로 다스리는 어떤 수준을 갖춰줘야 이 서로 간의 지배 구조를 안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를 개인자치, 마을자치, 시민자치, 주민자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치란 말이 심지어는 지구자치까지 써요. 지구. 예. 까지 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자치의 주체를 어떻게 확립하고 자치의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치의 주체와 관련해서 자립 여부와 별개로 모두가 자치의 주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앞으로 저는 이런 강의를 주민이 성생이 되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추천을 받는 거야. 우리 동네 중에서 어떤 분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 할머니는 김밥을 평생을 만들어서 동네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김밥을 팔게 됐고, 김밥을 팔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배울 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중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자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지, 뭐, 시민들 만나가지고 이런 걸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러려고 하냐. 이런 좀 이렇게 학문에 열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표를 두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학문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삶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장사하시는 한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죠? 막노동판에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제가 모르는 삶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삶을 들어야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이렇게 대중 강의를 나오면 저는 배우러 왔다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걸 너무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항상 보면 엘리트주의가 강해가지고 뭐든지 항상 전문가를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야 된다 봐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인들이 저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보면은 자치를 할 때 자치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없는 사람이 주체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주체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 조건, 인문 주체해야 된다. 확 막 그냥 권력을 쌓으려고 또 돈만 벌려고 들고 그냥 힘만 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고뇌하고, 그죠? 어떤 그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듣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주체는 그저 전문가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주체가 되려는 사람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술이 먹고 싶다 먹어버리면 이건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검춘구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건데, 부당한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걸 우리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부당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치는 어떤 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스스로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력이거든요. 자력인데 자력이 안 되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한 끼 먹을 능력이 안 된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혼자 내 능력으로 뭐 밥을 먹고 살 수 있어 여기 올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자력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치를 요구하면 무리라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판교라든지 동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근데 보면은 과거에 대구 영남권에 보면 구미 전자단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삼성도 있었고 뭐 여러 단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율 정부를 내세웠거든요. 자율 정부를. 자율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 자율성을 강조를 했는데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방 자율성을 각 열어준 거야. 지방 자치단체마다 자율성을 준 거야.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지방에서 이렇게 더 이상 수익을 올리기가 좀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다 이동을 해요. 다 이동해요. 그래서 지방의 경제가 더 어려워져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자력이 안 되는 존재들한테 자치를 주면 오히려 차별이 더 심해져 버려요. 자, 그렇게 볼 때 적어도 이 자치의 주체일 수가 있으려고 그러면 자력성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일단 자력이 돼야 되고 홀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연대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율은 타율과 반대되죠. 타율은 누군가가 시킨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죠. 강제로. 그렇죠? 근데 자율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나는 아침에 6시 일어나야 돼. 자기 규칙을 정해 자기가 일어나고 나 7시 밥 먹고 학교 와야 돼.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정하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난 운동해야 돼. 딱 정해. 자기가 정해가 규칙을 자기가 하면 자율이에요. 근데 늘 아버지가 시킨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타율이에요. 정부가 시키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타율이에요. 그 검찰구청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키면 이건 자율이에요. 근데 중앙정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타율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단체가 그 구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타율이면 불행하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자율적이야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율적인 상태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7시 학교 가는 걸 했는데 막 동생은 뭐냐면 8시 일어나 밥 먹고 10시에 학교 가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도 힘들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자기들의 자율성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자율성 기준하고 충돌이 되거나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치가 가야 될 방향은 지 동네만 잘 살고 지 구청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구청, 옆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개인들, 이웃들도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자치지. 그죠? 그렇게 보면 분권만 하는 것은 권력만 불안한 거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권이란 말에다 자치를 붙여놓은 이유가 자치와 분권이 같이 가야만이 뭐랄까 홀로 설 수 있는 존재이면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청이 되면서도 함께하는 구청이 되고 함께하는 개인이 되는 거죠. 예, 그걸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자치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전공을 하신 분이나 또는 뭐 이런 기술적인 걸 전공하신 분들 와서 자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뭐냐면 그 생활 세계가 굉장히 인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데 여기 있죠. 사람 도서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그 가난한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글자를 못 배웠어. 그래서 한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스님 같은 분들이 많아, 우리 동네에. 그럼 이 동네를 어떻게 그러면 자치가 되는 마을로 발전시킬 거냐, 이렇게 내가 이제 고민할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뭐냐면 살아온 삶을 듣는 거야. 그럼 녹음을 뜨는 거예요. 녹음을. 그럼 녹음을 떠가지고 그거를 제가 글로 적는 거야. 자, 적어서 이거를 손녀한테 읽히는 거야. 예? 읽히고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쓰게 해. 독후감을 쓰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할머니한테 못 읽으시니까 내가 읽어줘. 읽어주면 또 할머니가 그걸 듣고서 우리 손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또 적어줘.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게 해요? 손자, 손주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집에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무 판자 같은 걸 이렇게 좀 적절히 따듬어 가지고 옛날 조그마한 우편함처럼 이런 걸 하나 만드세요. 그 이렇게 봉투 넣어 놓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가족이 3명이면 4명이면 4칸을 만들어. 그 앞에 유리 같은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름을 써놓든지 누구누구 해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그걸 쪽지로 넣어놓으면 다음에는 그거 열어보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적어 넣어.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평소 때 서운한 점, 내가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동네에 그런 함들을 만들어 우리 동네에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우리 아파트에서 이거 좀 하고 싶은 말. 응? 자, 그렇게 좀 더 진전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 뭐 읽고 싶은지 책을 무슨 이렇게 리스트를 모아한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 아파트 안에다 약간의 뭡니까 양로원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어요? 책 읽기 모임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모여 앉아서 읽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읽었던 내용, 토론 내용 녹음을 떠. 녹음을 떠서 그걸 책을 만들어. 책을 만들어서 이 구청에 지원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시켜요.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요, 친해야 해요.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친해져야 일이 되지.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이 만나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아요. 평소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교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 네가 그냥 와서 교수님하고 막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 빼앗는 것 같고 미안하고 조심스럽고 못 가잖아. 근데 네가 모르는 거를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 교수님 이거 이게 잘 파악이 안 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수님 기본적으로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고 와서 교수님 그때 설명 듣고 이거 했는데 이게 토설하냐 되네. 또 설명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는 야, 너 아버지 뭐하니? 너 지금 강진수는 괜찮아?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디 추천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을 자치하자, 주민 자치하자, 뭐 하자 그러면서 자꾸 뭐 기획은 많이 하고 계획은 많이 잡는데 계획 잡는 사람이 늘 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주변을 둘다 보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돈을 들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 학교 다니는 전공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책 읽기 모임을 만나면 선생님 무슨 뭐 전공했어요? 선생님 뭐 전공했어요? 물어다 보면 각각의 전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내가 가르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 아파트 안에다. 뭐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우리 마을 또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 나오게 되고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거 바꾸자면 공동육아제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죠? 또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고 또 원로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모아가지고 그 가게 직장 낼 때 전문가로서 뭘 했는지 물어보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이렇게 뭡니까 재미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필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친감을 갖게 되고 이제 일을 자꾸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저는 거창하게 생각지 않아요. 아주 작은 생활 세계에서 우리 생활 주민들이 모여서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 능력들을 잘 조합하고 그거를 결합시켜서 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살다 보면은 아파트에 이주 오시는 분 요즘 제가 성당 나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당 신부님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 이 구역에 새로 오신 행제자매 소개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부르면 아니 없어 이러노.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럼 이 동네 이사를 왔으면 이사 오신 분한테 소개가 되고 인사를 하고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왔는지 가는지 뭐 전혀 몰라. 자, 그런데 심지어 뭐냐면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집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거는 우리로서 손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 이미지가 좋아야 우리 물건도 많이 팔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을 건데 그렇게 보면은 소위 말해 소외된 사람들 또 이주 온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 마을 안으로 이 동네 안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그런 분들이 또 잘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제 베트남을 여행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이드에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좀 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분권 자치가 가장 잘된 이 지역은 요게 잘 돼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금천구가 정말 자치가 잘된 구다 그러면은 일터가 많아야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구에 안 갔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교가 분당보다 굉장히 더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돼버린 이유가 자생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 동탄이 그런 과정이죠. 동탄이 자생도에 있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베터타운이거든요. 자고 그냥 일은 하러 가는 곳인데 그 안에서 일터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도시 외곽에서 일터 찾아 1시간 이상을 교통을 이용해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피로, 그죠? 그러고부터 그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얻어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지역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구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일터를 마련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이 중에 이제 특히 대구로 보면은 대구에 동성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건대로 골목을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도시를 재건한 거죠. 그런 것처럼 금천구 역사를 들다 보면 금천구에 과거에 있었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잘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원할 때 보면은 자랑스러운 거 복원하지 말고 부끄러운 것도 복원하고 아픈 것도 복원해야 돼요. 공단에서 손가락 잘려 나가고 다리 막 이렇게 막 고통받았던 그 흔적들도 우리가 금천구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걸 유심히 보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 또 특별하게 만들었던 물건들이 있다든지 어떤 물건들을 그런 거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소위 말하면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그것들이 이 소위 분권자치운동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굳이 막 어디 가서 내가 놀러 가야 된다 돈 들여가면서 여기에 문화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연극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여기 가서 좋은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공간을. 사람은 놀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쉬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 녹지 많이 만들고 생태 공간 만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요즘은 많이 이게 지자체면 이게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도 또 낭비도 많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일하고 놀이하고 쉼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는 경제 공간이, 하나는 문화 공간, 생태 공간이죠. 요게 잘 어우러진 걸 뭐라고 저를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장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다? 자궁이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런 자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에 가보면 자치가 잘 된 곳이 이카자키 왕.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연들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해내. 일본 자치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스위스 자치도 물론 발전되어 있지만 이런 거를 좀 잘 꾸려 가셔야 될 것 같다. 예,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령을 받으면서 성장하느라고 정신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에 치이고 경쟁에 치여가지고 그죠? 우리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좀 아름다운 세상을 가야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 있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나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문화적으로 어떤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학 도시를 만들자. 이게 자치가 가야 될 길이다. 지금도 자꾸 자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는 것만을 자치의 목표로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이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전미정이라는 사람이 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책 좋은 책입니다. 특히 그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필라소피 카운슬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자, 이건 보세요. 생이란 생이 온통 푸석푸석해지는 날, 그런 날은 숲이 미치도록 그리워진다. 여름 한창에 숲을 들추며 속살 더듬어 들어가다 보면 숲의 시퍼런 젖꼭지에 일제히 매달려 있는 나무들. 언젠가 내 생을 적시던 저 전내가 납니다. 한때 거대한 숲을 구셨던 어머니의 젖줄,
이제 늙고 말라버렸지만 그 비릿한 전내만은 살아있어 생의 물기란 물기 다 빠져버린 날엔 어머니의 그 말라버린 젖꼭지라도 죽도록 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마지막 요 부분 어머니의 그 말라버린 젖꼭지라도 죽도록 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는 많이 이제 이 젖이 나와서 키웠지만 나중에는 이제 몸의 모든 어떤 이런 생명과 에너지가 빠지고 그렇게 됐는데도 어머니 젖이 그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곳이 그리운 거 있죠. 내가 사는 그 이웃이 그리운 거. 그런 것이 되는 게 자치가 가야 될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께서 좀 특히 여선생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동네마다 이야기 카페를 만드세요. 이야기 카페를.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야기 카페, 노인들이 이야기 놀 수 있는 카페, 그죠? 주부들이 이야기하면 놀 수 있는 카페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뭡니까 효소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런 걸 또 뭡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책 모임 같은 걸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작가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공간들을 동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세상이 그것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죠. 예, 그래서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법을 바꾸고 뭐 지방 행정법을 만들고 뭐 분권을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제정을 해놔도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야 될 자치 분권은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인문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돼야 된다.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